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입지계수에 관련돼서 응용한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국 전자산업 종사자에 대한 A지역 전자산업 종사자의 수의 구성비가 40분의 1이다 얘기죠. 또 전국의 총 고용자 수에 대한 A지역 고용자 수의 비율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우리가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에서 전국, 자, 이 전국 우리가 총 고용자 수, 자, 전국에 있어서의 우리가 총 고용자 수에 대해서 우리가 A 지역에 있어서의 총 고용자 수에 대한 비율이 이게 50분의 1이 주어졌고, 자, 전국 전자산업 종사자 수, 자, 이 전국의 이 전자산업 우리가 고용자 수에 대해서 우리가 A 지역 전자산업 종사자, A 지역 전자산업의 종사자 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을 우리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요 두 개를 내항이 곱이 분모로 가고 외항이 곱은 분모로 가기 때문에 요 두 수식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전국의 총 고용자 수에 대해서 뭐죠? 전국의 전자산업 우리가 고용자 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국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A 지역 총 고용자 수. 자, 요 두 개 곱한 게 분모로 가는 거죠. 내항이고. 그러니까 관계 없습니다. 요 두 개 바꿔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A 지역 우리가 전자 산업 고용자 수 이렇게 써도 관계없는데 문제는 이 값이 얼마죠? 이 값이 우리가 40분의 1이죠. 그럼 이 값이 지금 40분의 1이고 밑에 값은 50분의 1이죠. 그래서 내항이 곱은 분모로 가죠. 40. 외항이 곱은 분자로 가서 50이죠. 그래서 4분의 5, 1.25가 우리가 나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인데, 그래서 1.5는 1보다 크니까 이 무슨 산업? A 지역의 전자산업은 기반 부문의 산업이다. A 지역의 전자산업은 기반 부문의 산업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죠. 41번 입지 분석 대상 지역에서 A 산업의 종사자 수가 10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할 경우 지역 전체의 총산업 종사자 수가 100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했다면 A 산업의 경제 기반 승수는 얼마로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경제 이 기반 승수인데 이 지역 전체의 총 고용 인구를 이 기반 산업 고용 인구로 나눈 것인데, 지금 문제는 비율로 나와 있죠. 이 10명, 10명에서 뭐 11명. 기반 A 지역에 있어서의 산업의 종사자 수가 10명에서 11명이니까 우리가 이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에 있어서의 변화율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 우리가 10명에서 자, 우리가 10명에서 한 명이 10명에서 11명으로 갔으니까 퍼센티지로 가기 위해서는 기반 산업 고용 변화율은 10분의 1이죠. 한 명이 변했죠. 10명에서 우리가 변동분은 1명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10%가 되겠죠. 자, 그리고 100명에서 얼마죠? 100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하니까 변동분은 얼마? 20명이네요. 20명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20%고 밑에는 우리가 10%죠. 그래서 경제 기반 승수는 2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우리가 4번이 정답이죠. 주의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변동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입지계수와 경제기반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래가 뭔가? 입지계수를 통해서 해당 지역, 특정 산업의 특화도, 전문성을, 우리 전문도를 파악할 수 있죠. 맞는지는 해당 지역 비기반 산업의 비율이 클수록 경제기반 승수는 커진다. 자, 여러분이 이 수식에서 분모 분자를 총 고용 인구로 나누면은, 자, 이 총 고용 인구의 이 기반 산업 고용 인구가 되겠죠. 분모 분자를 총 고용 인구로 나눴어요. 이때 요 내용이 바로 뭐가 돼? 이 기반 산업 우리가 고용 인구 비율인데, 이 기반 산업 고용 인구 비율과 비기반 산업 고용 인구 비율을 대주면 1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반 산업 고용 인구 비율은 1 마이너스 이 비기반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 인구 비율 분의 우리가 1로 쓸 수 있는데, 이때 이 비기반 산업 고용 인구 비율 이게 크다. 요게 크면은, 요게 점점 크면 전체 1에서 뺀 값 요거죠. 1에서 비기반 산업 고용 인구 뺀 값은 어떻게 돼? 요 비기반 산업 고용 인구 비율이 점점 커지면 1에서 뺀 이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이 전체 값은 커지겠죠. 그래서 전체 값 경제 기반 승수는 커집니다. 이게 2번 설명 맞는지는 3번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서 이 경제 기반 승수, 자, 요 수식에서 여러분이 이 총 고용 인구, 이 기반 산업 총 고용 지역 전체의 총 고용 인구는 이 경제 기반 승수에 뭐를 곱해주는 거죠? 기반 산업 우리가 고용 인구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이 기반 산업 수출 부문분의 고용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지역의 총 고용 인구 또는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 예측할 수 있다. 지역의 총 고용 인구 또 총 인구 부동산 총수에 미치는 영향 예측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예측할 수 없다 하니까 틀린 질문. 5번 경제 기반 분석은 이 고용 인구의 변화가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시 내부 구조 성장 이론은 매년 요즘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43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오죠. 도시 성장 이론 중에 하나인 동심원 이론. 자, 1925년에 나타난 또 최초 이론이죠. 이 버제스의 우리가 동심원 이론이 나옵니다. 자,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우리가 1826년에 나타난 이 튀넨에 있어서의 우리가 고립국 이론, 이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오는데, 이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이 이론을 어디에 우리가 토지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응용을 한 이론이 바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번에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을 한 이론이다 관련 있고, 이 단일 핵심이죠. 핵심은 이렇게 하나 중심 업무 지구, 이게 바로 핵심이죠. 단일 핵심입니다. 핵심이 하나고, 자,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 경공업지구, 퇴폐 슬럼지구가 형성되는 이 저미지대 또는 전이지역, 천이지역이죠. 세 번째는 공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죠.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거죠. 다섯 번째는 교외의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우리가 지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도시 핵심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동심원상으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외연적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입니다. 그래서 중심 업무 지구 관련이 있고, 이 미국의 이 동심원리는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하죠. 자, 이 미국의 이 시카고를 대상으로 하고, 이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4번도 관련이 있고요. 1번 도로망의 근접성 관련 없죠. 도로망의 근접성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고, 44번 동심원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공간 형상을 도시 생태학적인 입장.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우리가 도시에 있어서의 팽창이 우리가 도시의 거주지의 분화 형상이 도시의 팽창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연구 분석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도시 생태학적인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도시 생태학인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자, 1920년대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된 최초의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일반설이다. 여러분이 독일의 도시가 아니라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 2번 정답. 도시 사회학자인 버제스가 제시한 이론이고요. 거주 지역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공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고찰을 했고,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의 분화의 양상을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도시 핵심으로부터 거리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넓어질수록 지대는 어떻게 돼? 낮고, 인구 밀도도 낮고, 접근성도 낮고, 범죄의 발생 빈도도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5번 도시 성장 이론의 하나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에 이 중추적인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대를 우리는 중심 업무 지구 CBD, 중심 업무 지구 CBD를 얘기합니다.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이지대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점이지대는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 주거지역 사이에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6번 다음 중 우리가 동질적인 토지 이용은 도심에서 시작되고 점차 이 교통망을 따라 확대돼서 원을 변형한 모형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호이트의 이론을 이제 묻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 6번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기 때문에 축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1939년에 이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상세한 주거 자료를 우리가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항상 포인트가 우리가 교통망이죠.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합니다. 교통망. 그 모양이 꼭 무슨 모양? 선형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이죠. 이 선형인 우리가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2번 정답입니다. 47번 도시의 공간 구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소도시에는 주택, 상점, 공장, 관청이 혼재하여 용도 지역이 미분화되어 있으나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용도 지역의 분화 형상이 일어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2번 은행, 백화점, 호텔 등은 도시 중심부를 구심점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주택, 공장 등은 도시 주변 지역에 원심적 밖으로 빠져나가나이죠. 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는 질문. 도시 공간의 구조는 지가와 깊은 관련이 있어 도심부는 높은 지가를 부담할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이, 도시 주변부는 낮은 지가를 부담하는 건물이나 시장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는 질문. 도심 내부에서는 지역 분화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응집,
분산, 집심, 이심, 전문화, 분리, 친입, 천의, 흡수, 병합 등의 생태학적인 용어 등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도시 내부에서 지역의 분화가 세분화되면은 상업지역은 우리가 고도 상업지역, 중고도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등으로 세분화가 되나 주거지역은 오히려 단순화된다니까 틀렸죠. 이 주거지역도 우리가 전용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도시 공간 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심원설에 의하면은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 중심지에 가까워지면 적어지는 경향이 아니라 많아지죠. 외곽으로 갈수록 적어지죠. 그래서 적어지는 경향 하니까 틀렸죠. 많아지는 경향입니다. 1번 틀렸고,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도 자동차 도로죠. 이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정답. 다의 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이겠죠. 자, 여러분 해리스와 울만의 우리가 연구에서 나타난 우리 이론이죠. 이론으로서 우리가 다의 핵심 이론. 핵심이 우리가 한 도시 내 여러 개의 핵심이 성장해서 발전한다는 이론인데, 이때 이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가 나오죠. 자,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서 우리가 특정 위치나 또는 특수한 시설이 필요함으로써 다핵이 우리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동종, 같은 동종의 활동, 같은 업종의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호 모이죠. 집적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 집중,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업종, 이종의 활동은 이해가 상반되죠.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이 입지하기가 어렵다. 입지적 비양립성이 나타나고, 네 번째는 우리가 지대가 높은 도심에서는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지대가 낮은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핵이 형성되죠. 이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다핵을 우리가 발생시키는 요인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유사 활동 간의 집중 지향성, 분산이 아니라 집중 지향성 틀렸고, 또 이질, 서로 다른 이종, 이질 활동 간에는 어떻게 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입지적 비양립성을 들고 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고, 4번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 소득 증가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돼? 소득 증가와 관계 없다니까 틀린 지문.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 맞고요. 이 백화점, 귀금속점은 집심성,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집심성 점포입니다. 집재성 점포가 아니죠. 여러분, 집재성 점포는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우리 은행, 보험, 관공서 등이 집재성 점포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은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틀렸죠.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과 우리가 또 양호한 입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고소득층이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 이 교통망, 이 교통노선을 축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자, 여러분 이 점이지대는 뭐보다 고소득 주거지역보다 어디에?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맞는 지문. 다핵심 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다핵
몇 개의 핵심, 중심주로 구성이 된다. 도심과 부도심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동심을 이루는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뭐 했다? 접근해서 설명한 이론입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0번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도시의 지역 구조의 정태적 측면에서 도시 내부의 구조의 일반화에 관한 3대 이론에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있습니다. 자, 동심원 이론의 공간 구조는 중심 업무 지역, 점이지대, 저소득층 주택지역, 고급 주거지역, 통근자 주택지대 쪽으로 팽창해 간다. 이렇게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성장을 합니다. 맞는 질문. 선형 이론은 교통노선 축을 따라 교통노선을 따라 개발축이 형성된다고 봤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 선형 이론에서 고급 주택지역은 특정한 선형 부채꼴 모양의 지역을 형성하며 이 고급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좌우는 집값이 낮아집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급 주택지역이 가장 높고 주위는 어떻게 돼? 낮아지겠죠. 고급 주택지역보다 낮아집니다. 4번 정답. 다핵심 이론은 많은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이 유일한 우리가 핵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다핵심이니까 몇 개 이상 되는 핵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도시의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묻는 건데, 자,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에 의해 연구된 것으로서 도시의 성장 내지 확대 과정을 생태론적 측면에서 설명한 것으로서 도시 기능은 5가지 토지 이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핵심 이론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수용한 이론으로서 한 도시의 토지 이용 상태는 여러 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 맞습니다. 여러 개의 핵심이죠. 다핵. 선형 이론은 호이트에 의해서 주창된 것으로 도시 주거 공간 구조는 교통의 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의 선형 구조를 이룬다. 이런 얘기죠. 선형 이론은 도시의 핵심인데 이렇게 교통의 축을 따라 이렇게 부채꼴 이렇게 모양을 이루는데, 이 모양이 부채꼴 모양을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가 바로 뭐죠? 쐐기 모양이라고 하죠. 쐐기 모양. 웨지. 쐐기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3번 맞는 질문이고, 4번 동심원 이론의 도시 확대 과정은 중심 업무 지구 다음에 점이지대 와야 돼. 근로자 주택지대가 아니라 점이지대, 그 다음에 근로자 주택지대, 중상층 주택지대, 통근자지대. 점이지대가 2번째 와야 됩니다. 순서가 틀렸네요. 4번 정답.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고소득 주거 집단은 가장 양호한 지역을 선점하게 되며 이 중상층 주택은 고급 주택 지역에 근접한 선형을 점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자, 저급 주택은 고급 주택 지역 정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의 공간 구조 이론, 여러분이 이 새 학자들의 견해가 계속 출제하고 있다. 작년에도 새 학자 견해 다 출제를 했습니다.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지대 이론에 들어가는데, 이 지대 이론에서는 항상 이 고전학파의 지대와 신고전학파의 지대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자, 이 1776년에서 약 1870년 사이에 이 고전학파의 시대의 경제학자들은 이 토지, 자본, 노동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생산에서, 자, 우선은 이 토지와 자본은 구별하여 고찰하죠. 이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 토지와 자본을 우리는 구별하여 고찰하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왜냐? 이 토지는 이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있는 물건이지 인간의 인공적 힘이 우리가 가미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자본은 인간에 있어서의 인공적 힘이
우리 가미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구별하여 고찰하고요. 이 총생산에서 이 자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먼저 지불을 하고 나서 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남아있는 이 자녀를 이 토지에 대한 대가인 지대로 지불한다. 이 자녀인 이 지대를 잉여라고 하죠. 이 자녀인 지대를 잉여로 보면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지대는 잉여로서 불로소득으로 간주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소득 우리가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결과이죠. 지대를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물 우리가 가격에 의해서 이 지대가 결정된다. 자, 이 고전학파의 견해고, 그러면 고전학파는 1890년 이후에 나타나는 신고전학파는 알프레드 마샬이 대표적인 학자인데 여기서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토지, 자본을 여기는 구별하지 않는다. 다 어떻게 돼요? 토지도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고 자본도 생산 요소고 노동도 생산 요소다. 그래서 이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인 이 지대는 이 토지라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말하죠.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합니다. 이 신고전학파의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한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한다는 거. 요소 비용. 그래서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인가 비용이 아닌가에 지대 이론의 논쟁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비교하는 내용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지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이 이 고전학파의 지대 이론에서 고정적 이 시기는 이 바로 뭐죠? 이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업용 토지를 빌려서 이용할 때 그 대가인 지대를 얼마나 주느냐. 그래서 특히 농경지 측면에서의 지대 이론을 주장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죠. 그래서 리카도 그리고 우리가 마르크스 그리고 튜렌에 있어서의 이론 이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문제와 더불어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